자, 이어지는 단원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제의 두 번째 주제가 외국인 부동산 등의 취득 특례법입니다. 아주 또 중요한 단원입니다. 여기는 그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아쉬워서 매회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지금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지만 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범위가 아주 작습니다. 자, 아주 작은 데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해마다 한 문제씩을 냈으니까 지금 이게 11년 연속 출제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나는 시험이면 12회 되겠죠. 그럼 12번 연속으로 들어오니까 한 번 들어올 때 5개 지문이 뜨잖아. 그죠? 그럼 지금까지 11번이 나왔다는 말은 55개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공부해 보시면 이렇게 짧은 내용에서 55개 지문을 뽑으려면 출제했던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점수 받는 단원이죠. 그런 단원이 이제 처음 입문 과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제목이 외국인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은 뭐지요? 토지, 건물이죠. 이것을 취득할 때 적용하니까 외국인이 이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목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본인 나카무라 씨가 아니면 미국인 스미스 씨가 서울 강남에 있는 A 빌딩을 매각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매각할 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취득할 때만 적용한다. 그래서 취득에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무슨 권리만 관리합니까? 소유권만 관리하지 지상권이라든지 임차권 이런 것들은 관리되지 않겠죠. 자, 제목부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이 특례법을 적용합니다. 자, 그때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방법이 크게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있고 두 번째 허가 받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겠지만 신고하는 것 모두 3가지입니다. 그리고 허가 받는 것, 이 내용이 다른데 자, 신고하는 거 볼까요? 계약으로 인한 취득은 신고해라.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신고해라. 계속 보유 신고해라. 그래서 신고사항이 3가지입니다. 이 짧은 내용에서 매회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자, 1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여기 계약으로 인한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약하면 자동으로 매매, 교환, 정려를 계약이라고 이를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막 처음 공부하시는 왕초보인 여러분들은 계약 이런 말도 쉽지 않고 매매, 교환도 쉽지 않고 법률 행위는 더 어렵고 추상적인 용어죠. 그래서 민법 등에서 총칙편에서 법률 행위를 공부하는데 법률 행위,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뭐 알고 보면 사실은 단순하지만 뭐 세상사가 그렇잖아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법률 행위,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아니죠. 그래서 추상적인 용어니까 민법에 이제 총칙이 어렵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계약하면 저절로 매매, 교환, 정려, 다른 말로 법률행위 이렇게만 쫙 정리가 돼 있으면 중개사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을 받을 겁니다. 오늘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를 실천하라고요? 계약 이꼴 매매, 교환, 정려. 매매, 교환, 정려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정리되면 앞으로 학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니까요. 계약, 이꼴, 매매, 교환, 정려. 그를 다른 말로 법률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3마디 익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강조를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졸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졸고 있는 사람을 쿡 찌르면서 이는 이렇게 탁 하면 눈 뜨면서 4 이렇게 대답하죠. 쿡 찌르면서 2, 3은 하면 6이라는 말이 저절로 올라오듯이 법률행위는 계약이고 계약은 매매, 교환, 정려다. 꼭 한번 익혀보시죠. 그러면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이런 어려운 부분들하고도 구분은 하기 시작되잖아. 그죠? 그럼 구분이 시작되면 이제 그 단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하면 매매, 교환, 정려를 원인으로 체결했을 때는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고해야 되고 이거 위반하면 300만 원 과태료. 이게 답니다. 자, 그러니까 체결일이니까 뭐 잔금 지급일로부터 그러면 틀리겠지. 자, 그러면
내용은 딱 잡았는데 이때 매매 교환 정년대 여기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매매를 제외하고 교환하고 정려만 관리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외국인이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매매만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사면 매매를 했으니까 뭐부터 해야 된다? 외국인 거래 신고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은 신고가 됐으니까 굳이 매매는 할 필요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환 정려를 체결했을 때는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이거 위반하면 3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2번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합니다. 자, 그때 계약 외의 원인이 뭐냐 하니까 쭉 나오잖아요. 상속, 경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뭐 판결문, 뭐 환매 등등등 어떠한 것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약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계약이 뭐다? 매매, 교환, 정려, 외. 그 나머지가 대학 계약 외지. 이거를 상속, 경매, 정축, 신축, 개축, 환매 이렇게 암기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계약을 알고 있으니까 그 계약 외의 원인은 그럼 나머지 쫙 다 들어가죠. 이것들은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신고해야 된다. 이게 내용이 다고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보입니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위반하면 300만 원. 자, 계약 외 그러면 뭐 매매기한 정려 외 나머지 원인들은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해야 되고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이제 계속 보유 신고 하나 남았죠. 자, 계속 보유 신고 올리겠습니다. 자, 3번 계속 보유 신고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이 한국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국적이 변경이 됩니다. 뭐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주변에 이런 분들 있으시죠? 자, 그럼 내가 예전에 한국인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국적이 외국인이 되었어. 그러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것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것을 계속 보유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신고해야 된다. 이거 위반하면 역시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답니다. 그래서 방금 지워졌지만 신고하는 것 3가지. 제재도 다 돌았죠. 그 다음 2번 허가받는 것이 있다. 자, 허가받는 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군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외국인은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리고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니까 자연환경 정도 기억합니다.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보호정도 동그라미. 그리고 이번에 도입됐으니까 하이놈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24회는 출제돼야 되겠죠. 자연유산에 관련되는 명성지라든지 고적 등의 지역도 외국인이 허가받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받는 지역이 모두 몇 개? 5개. 또 오지선다형에 재밌어졌다. 그죠? 이 다 5번이 없을 때는 4개였죠. 4개 있을 때도 계속해서 시험에 나왔는데 지금 5개니까 문제 내기는 더 좋아졌다. 그죠? 한 놈 바꾸고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허가받는 토지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이제는 자연유산도 들어왔으니까 노래 제목이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과 자연유산을 보호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허가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자, 허가 받는 지역 올라갑니다. 절차. 자, 2번의 허가 절차.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11조에 따라서 허가를 받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11조 토지거래 허가제 제11조 지금 곧 공부합니다. 그래서 슬쩍 지나갔지만 아까 전에 이 11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는 공법상 규제 중에서 제일 센 놈들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면제다. 이런 수업을 한 적이 있었고 곧 내용을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11조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굳이 여기 있는 허가는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정도 3번 읽으시되 허가는 어떻게 합니까? 자,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15일 내로 허가 불허가를 해준다. 그럼 허가 받고 거래해라 이 말이겠죠. 그런데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해당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무효다라는 표현도 시험에서는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계약이라는 것은 매매 교환 정여죠.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나 5억에 팔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5억에 사겠다. 그랬겠지. 자, 그러면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이니까 설사 이것이 위반을 했더라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모든 계약은 위반은 했더라도 만약 하지 말라는 계약을 했다 치고 자 위반을 했더라도 계약은 유효한데 토지거래 허가에 딱 들어오면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은 무효다. 효력 자체가 없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이제 정리는 다 됐고 허가 받는 거 신고하는 거 다 됐고 신고 등의 절차입니다. 자, 여기 가볍게 보면 만약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우리나라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신고관 정원 관리량의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로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면 시도지사는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면 어느 나라 사람 누가 얼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매분기 종료입니다. 이거를 매월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떤 때는 어떤 내용에는 매월이 있고 어떤 때는 매분기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게 당연히 우리나라 부동산을 한국인이 많이 거래할까요? 외국인이 많이 거래할까요? 보나마나 한국인이 제일 많이 거래하죠. 외국인 거래가 우리나라 사람 거래만큼 많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외국인이 거래하는 것은 석 달에 한 번씩 보고하는 거예요. 매분기 종료. 매분기 종료가 딱 들어오면 요거는 외국인에 관련되는 거다. 그렇게 딱 정리하시면 매월 하는 것들은 한국인에 관련되는 내용도 출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매분기 종료 정도 하나 익히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해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양이 작기 때문에 들어왔던 내용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옵니다.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문제. 아까 그런 이야기도 슬쩍 했죠. 한 문제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그래서 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 한 문제 촥 찍어서 맞춰내면 여러분들은 합격에 한 발자국 더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중요하게 관리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용이 얼마 안 되는 데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하는 게 이제 큰 의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세 번째 주제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자,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방금 이야기했지만 제11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하면 좀 전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 보셨죠? 외국인이 토지 취득 허가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는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제11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원래 이 과목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부동산 공법에 국토계획법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있던 내용이 7, 8년 전에 우리 중개사법으로 이사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공법에 있을 때 토지거래 허가제 무조건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과목으로 이사를 오고 우리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두 문제씩 따박따박 냅니다. 그리고 한 3개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조금 크죠. 자, 그러면 부동산 공법에 있을 때는 한 문제씩을 출제했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한 2, 3개 나오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좀 전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범위가 작은 데서 무조건 한 문제를 요구한다면 여기는 범위가 굉장히 큰 데서 2, 3문제가 나오니까 제목 정도만 딱딱딱 잡아도 3문제 이상 내고도 남습니다. 범위가 그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이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보시겠지만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되는 내용이 박스해서 1번부터 24번, 25번까지 쫙 내용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 다 공부해서 맞춘다는 것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중개사법에 돌아설 때는 중개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들어오니까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개가 딱딱딱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했던 내용들이 계속 출제를 해주니까 그나마도 큰 범위 내에서는 편안한데 이제 저 끝에 있는 문제 하나 좀 낼 때도 있습니다. 그거 왜 내는 줄 아십니까? 100점 안 주려고. 우리는 저런 것들을 킬링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런 킬링 문제 반드시 시험에 들어옵니다. 100점을 안 주려고. 그러면 킬링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개, 두 개, 애교죠. 뭐 틀려주면 되니까. 또 우리도 객관식 문제에서 또 잘하면 찍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는데 2023년도 막 지나간 34회 시험에서는 이 중개사법에서 킬링 문제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됩니다. 거의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이런 것들 틀려라 하고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4문제나 5문제가 킬링 문제가 딱 들어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제를 쭉 풀어다가 굉장히 어려운 게 탁 걸리면 해결이 안 되잖아. 그죠? 거기서부터 더듬더듬 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문제가 어렵다 하다가 좀 내려왔는데 또 하나 더 들어와. 그럼 또 더 어렵다. 내려가다. 그러니까 수험생의 체감도는 한 4문제, 5문제를 킬링 문제를 넣어버리면 이 문제 전체가 다 어렵다. 이렇게도 보인다고. 또 시험에서는 긴장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문제 추세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바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에만 충실하면 절대로 80점 이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원래도 킬링 문제가 4, 5문제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4문제가 어려웠으니까 다 틀렸다 해도 90점은 되잖아. 그죠? 거기서 기본적인 문제를 80점 이상 딱 깔아주는 것은 교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여러분 집중적으로 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시험 추세가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2024년도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35회도 킬링 문제 있을 것이다. 이거 딱 각오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면 그거 크게 걱정 안 됩니다. 그럼 제끼고 틀리면 되잖아. 그죠? 잘 찍으면 맞출 수도 있고. 자, 그래서 한 4개나 5개는 그런 게 나온다더라 하고 딱 마음을 비워버리면 다른 문제에 충실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80점 이상 맞아서 다른 과목에 보태주는 합격 과목이니까 결코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킬링 문제도 이번엔 들어왔다. 이제 그 이야기도 덤으로 하면서 이 토지거래 과제는 이 큰 범위 내에서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오니까 중요한 것들만 딱딱딱딱 뽑아도 3개를 내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원에 따라서 익혀 나가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뭐 서울 천호동이라고 칩시다. 서울 천호동은 강동구죠. 자, 여기 이 지역이 투기가 막 일어납니다.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오릅니다. 또는 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큽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다라고 국가가 정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서울이죠.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이 정하면 되는데 천호동 옆이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자, 하남시도 같이 지금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 여기는 서울시, 여기는 경기도잖아요. 그럼 이렇게 시도가 겹치면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정합니다. 자, 지정권자 봅시다. 지금 나왔죠? 국토장관 또는 누가? 시도지사는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번 투기가 일어나거나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재밌죠? 우려가 있는 지역도 정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를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다음 구분에 따라서 얼마의 범위? 5년의 범위 내에서 토지 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들이죠. 누가 정한다고요? 서울에 있는 물건이면 서울시장이, 경기도만 정하면 경기도지사가, 근데 시도가 겹치면 국토장관이 정하고 몇 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답니까?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5년 이내니까 4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 지정권자 보시고, 자, 지정 대상 지역 방금 1, 2, 3에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단에 가볍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지정 절차. 자, 이번에 지정 절차 중요합니다. 이 지정 절차는 중요한데 제목만 딱딱 잡아도 됩니다. 첫 번째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장관이 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겠죠. 시도지사가 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러면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정합시다 이렇게 심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정합니다를 공고하고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천호동 1번지부터 55번지까지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정한다 이렇게 공고가 되면 해당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통지도 해줍니다. 그때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주는데, 이거 왜 통지하는가 하면 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니까 허가를 받아야만 등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내용을 15일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요 숫자를 돌려서 자주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공부할 때마다 숫자를 고정시키려고 7공주가 15일간 열받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숫자를 고정시킵니다. 누가요? 7공주가 7일 공고죠. 7공주가 끔 좀 씹는 애들 있습니다. 그래서 7공주가 15일간 열받았고,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것. 자, 이렇게 7공고 15일간 열람하고 나면 허가 발생 시기는 공고한 날로부터 그 효력은 5일 후에 발생한다. 거의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해마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정했으면 오늘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 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사유재산인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못 파는 거잖아요. 허가받아야 되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사회주의 체제니까 국민들이 불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국민들이 불편한 것을 하루라도 늦게 해라. 그래서 5일 후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5일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일이 후에 발생한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잘 봐야 될 거. 해제나 축소는 언제부터 하는가 하면, 만약에 해제나 축소를 해야 되겠다 하면 언제까지 지체 없이 허가 지정을 취소해 줍니다. 이런 뜻은 국민들의 생활을 하루라도 덜 불편하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의식을 해야 이 숫자의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을 하루라도 빨리 편안하게 해주도록 지체 없이 지정 해제를 한다는 것도 잘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토지거래 관한 허가입니다. 자,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있고, 여기에 갑이라는 자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팔려면, 을에게 팔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도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땅을 중개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허가를 받아야만 중개가 되니까 허가 받는 절차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일단은 허가는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하게 됩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 있는 계약을 할 때 전부 다 허가 받아야 되느냐가 아니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만 허가 대상입니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이고, 이것들을 대가를 받고,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토지를 자식에게 상속이 되죠. 그럼 소유권이 바뀌었잖아. 이런 것들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가를 받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자, 허가받는 절차, 당연하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겠죠. 어디에다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니까 그 부동산이 있는 시, 군, 구에 제출을 할 때는 나는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겠다. 토지 이용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땅이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인데, 나 땅값 오르면 되팔려고 삽니다. 그러면 절대로 허가 안 해주겠죠. 투기 지역이니까. 그래서 설사 뭐 땅값 오르면 되팔고 싶더라도 나 집 짓고 농사 짓겠어. 이렇게 해야 허가를 받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적어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다도 적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이 땅을 내가 대출 받아서 샀다. 내 동생한테 빌려서 샀다. 자금 조달 계획 남들한테 이야기하고 싶다? 안 싶다? 보통 부동산 구입할 때 이거 누구한테 어떻게 샀다는 거 잘 이야기 안 하죠.
자, 안 하고 싶은 것을 적어내라는 뜻은 투기 세력은 들어오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토지 이용 계획과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다도 제출을 하는데 누구에게 제출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이 허가권자죠. 자, 그래서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사합니다. 집 짓고 농사 짓겠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농사를 짓는 땅이 될 수 있는지를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럼 조사 확인을 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3번 허가한다, 불허가한다를 통지를 해주는데 며칠 내로 해줍니까? 15일 내로. 여기 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말은 곧 15일 내로 그 말이에요. 15일 내로 허가, 불허가를 해줍니다. 자, 그럼 허가 받았으면 거래하면 되고 불허가 받았으면 못 팔겠지 뭐, 그죠? 15일 내로 허가, 불허가를 해주는데 재밌는 것, 이 처리 기간이 15일이 지났는데도 허가증의 발급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다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걸 허가의 의제라고 부르는데 끝났는 날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끝난 다음 날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 이제 허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공부한 사람이 이 허가 기준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암기하는가 하면 주, 미, 60 이렇게 기억합니다.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어색하죠. 주, 미, 60, 상공 150, 녹지는 200. 자, 녹지는 왜 200입니까 하니까 녹지는 나무가 빽빽하게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무가 어떻게 있다고요? 빽빽하게. 그럼 200이잖아. 그죠? 특히 요 녹지는 잘 봐야 돼. 예전에 녹지가 100에서 이게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녹지적인 기준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이제 오늘 뭐 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시험 때까지는 암기가 돼야 됩니다. 주, 미 60, 상공 150, 녹지는 200. 자, 그럼 도시지역 외에 기타 지역은 250, 농지는 500. 자, 임야는 1000. 여기까지 암기 소주입니다. 이거는 암기하면 점수, 암기 안 하면 꽝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기준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면 10%에서 300%까지 범위로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들어오죠. 이거는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 지금 상업지역의 기준이 150을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돼요. 그러면 상업지역의 150 초과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상업지역이 어딜까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상업지역 하면 뭐 서울 강남 또는 뭐 명동 이 정도 이야기해야 되겠죠. 거기는 이제 150제곱이 초과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인데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강원도 휴전선 밑에 있는 고성에 가면 고성 시외버스 터미널 앞도 상업지역입니다. 그 상업지역에는 하루에 노인 5명 지나다닙니다. 그 상업지역은. 그러면 서울 강남도 150이 넘으면 허가받아야 되고 강원도 고성도 하루 종일 사람 4명도 안 다니는 상업지역인데 거기도 150 이상이면 뭔가 좀 안 맞죠. 그래서 10%에서 300%라는 말은 자, 150에 10%면 얼마? 15제곱미터만 되더라도 허가받도록 하겠다. 또 300%는 150에 300이면 450까지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기준으로 15에서 450까지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만큼 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구청장은 15제곱 3평만 돼도 이거는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할 수 있고 강원도 고성에는 450이 넘으면 허가받도록 하겠다라고 조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 말도 여러분들은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은 반드시 암기할 사항이다. 주, 미 60, 상공 150, 녹지는 얼마? 200. 그 다음 기타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입니다. 자, 불허가에 대한 사건의 보호 정리해야 돼. 첫 번째, 불허가를 받았다. 허가 받으면 거래하면 되는데 불허가 받으면 뭐 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얼마 만에? 불허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로.
자, 이의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나는 이 땅을 팔고 싶은데 국가가 허가를 안 해줬으니까 국가가 대신 사라. 국가가 대신 사라를 뭐라 한다? 매수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매수 청구라는 말이 탁 들어오면 그러니까 나는 돈이 빌려서 파는 거니까 이 매수 청구가 탁 들어오면 여러분은 제일 궁금해야 될 거 국가가 얼마에 살까?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시험용이에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니까 애게 이런 느낌이 좀 오죠. 내가 저 사람한테 팔 때 10억에 팔려고 했어. 그럼 허가를 받았으면 10억에 사고 팔았을 건데 국가가 불허가를 하는 바람에 국가가 대신 사라 하니까 국가는 무엇으로 사겠다? 공시지가로 사겠다. 그럼 공시지가는 원래 실제 거래 가격이 한 70%밖에 안 된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러면 10억짜리면 7억에 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라도 7억에 잘 팔 수 있다 없다? 잘 안 팔겠죠. 그래서 매수 청구는 현장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매수 청구 가격은 공시지가. 이거 기억하게 하려고 액의 공시지가 기억합니다. 넘어가서 다섯 번째 이행강제급입니다. 자, 스토리가 보입니까? 이제 불허가를 받으면 이 제기를 하거나 그 다음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나 이거 농사 짓고 집 짓겠습니다. 그럼 투기할 목적이 아니잖아. 그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거 아니라 직업으로. 그죠? 그리고 집을 짓겠다는 것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을 짓겠다는데 그거를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허가를 받았는데 정작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땅을 딱 던져놓고 이제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허가받은 기준을 위반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행강제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딱 따라 들어오고. 자, 그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뭐 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그럼 이행강제금은 얼마를 부과합니까? 하니까 부과범위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10억으로 사겠다고 허가를 받았다면 10억의 10% 1억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얼마의 범위 내에서? 5년 동안 범위 내에서. 그죠? 아, 이 이행강제금 세죠? 10억 주고 땅을 사서 이행 안 하면 매년 1억씩 5번 나온다.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자, 그때 중요한 표가 하나 따라 들어옵니다. 자, 그때 10%를 부과하는데 국가가 살짝 봐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방치하는 놈이 제일 나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100분의 10% 부과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방실이 이렇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치하면 10%. 자, 이번에는 임대를 하면 몇 프로? 100분의 7입니다. 자기가 집 짓고 농사 짓겠어 해놓고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농사를 짓습니다. 요거는 뭐 나쁘기는 나쁘도 조금 덜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10% 빼줘. 그래, 3%를 빼주니까 기억하시기를 임대칠이, 제 친구 임대칠이 있습니다. 이름 기억합니다. 방실이, 임대칠이. 그 다음 이용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하면 100분의 5입니다. 변경이라는 말은 농사 짓고 살겠소 해놓고 농사를 안 짓고 오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 투기하는 목적은 아니죠. 농사 짓는다는데 오리를 키우는데 버섯을 재배한대. 그러면 이건 변경했으니까 5%죠. 그러면 기억하기를 변백오 역시 제 친구 이름입니다. 방실이, 임대칠이, 변백오 요거 3명 기억합니다. 친구 이름. 그리고 이거 말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100분의 7이니까 제 친구 이름이 나대칠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대칠까지 해서 요 4가지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국가가 살짝 봐주는 부분이죠. 자, 부과 횟수는 방금 했다시피 1년에 한 번씩 부과한다. 그리고 의무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징수, 이것도 시험에 잘 들어오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이제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딱 부과하니까 아이 뜨거라 하고 드디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되어 있던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요거를 명령을 이행하면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렇게 틀리면 안 된다고요. 별것도 아닌데 이게 한 연속해서 3번 정도 문제 나왔습니다. 한 번쯤만 쫙 들어도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다면 이제 드디어 토지거래허가제의 막판인 선매와 제재 그리고 포상금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자, 첫 번째가 선매라고 돌았습니다. 선매가 무슨 뜻이죠?
선매, 국가가 먼저 사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투기가 일어나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팔려면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국가가 이만큼 땅을 먼저 사겠대. 국가가 먼저 사는 것을 뭐라 그러죠? 선매 그럽니다. 왜 국가가 이 땅을 먼저 살까요? 국가가 필요하니까 사겠죠. 자, 그래서 선매는, 자, 시장, 군수구청장은 토지 거래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등 한국토지공사 이런 것들도 국가기관이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 물건을 먼저 살 수 있으니까 이 자들을 선매자라고 했다. 그러면 국가가 필요해서 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소, 또는 공단을 조성하겠소, 버스 터미널을 만들겠소, 이렇게 해서 국가가 필요해서 먼저 사는데 어떤 토지, 지금 말했잖아요. 공익사업용 토지, 공단을 조성하거나 2번이 좀 중요하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도 선매합니다.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서 허가받은 대로 농사 짓고 집 짓고 있는 것은 선매 대상이 안 된다고, 자기가 허가받은 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선매합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선매 절차가 쭉 들어오는데, 선매는 대체적으로 날짜는 1개월 내로, 그 다음에 15일 내로 매수한다. 1개월 아니면 15, 요 숫자를 반대로 돌려서 문제를 잘 냅니다. 그래서 한번 의식딱 하시면서, 원래 선매는 1개월과 15일인데 숫자를 돌린다더라.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자, 선매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국가가 먼저 사겠다면 그럼 얼마에 사겠느냐? 이거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매 가격은 얼마입니까? 하니까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격은 현실 수준하고 거의 같은 가격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땅을 감정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이만큼 먼저 산대. 먼저 살려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주변에 팔린 가격들이 있으면 비교 사례, 비교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부동산 학개론에서 감정평가론 배웁니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땅도 비교를 해서 가격이 얼마쯤이다 라고 잡는 것을 감정가격인데, 감정가격은 시세에 거의 가까운 가격이고, 또 감정평가사 한 사람만 감정을 하면 사바사바 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최소한 2명 이상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격으로 매수 청구하니까 감정가격은 현실 가격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매수 청구는 액의 공시지가였잖아요. 그런데 선매는 감정가격이니까 국가가 제 돈대로 다 사주겠다는데 굳이 못 팔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선매는 비교적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서울 근교죠. 개발하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서울 김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예전에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이고 신도시 아파트를 조성하겠다. 그럼 이제 국가가 보상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때 이렇게 선매를 하게 되면 감정가격이니까 땅값이 50억, 60억을 배당받았다 이런 말 많이 하고, 거기 있는 분들은, 농사 짓는 분들은 평생을 농사만 지었으니까 돈이 50억, 60억 있어도 하는 건 농사 짓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벤처 사가지고 벤처 안에 삽, 꽃갱이, 낫 들고 농사 짓습니다.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농사 지러 가는데 자기 농가지 뭐 타고 간다고요? 벤처 타고 가. 벤처에 문 열면 뭐 나온다고요? 꽃갱이, 삽, 낫 나온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매라는 개념이 접어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선매까지 보고 나면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위반 제재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여기 위반 제재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11조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그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의 벌금형인데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11조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토지 공시지가의 얼마? 100분의 30의 벌금형. 요거 꼭 좀 기억하도록 노력합시다. 다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토지거래허가제 하라는 걸 들으셨고, 이제 드디어 제3편 중개실무편이 출발을 됩니다. 요거 잠깐 설명할 때 있죠?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자, 제1편이 법령이 준비되어 있고, 글자가 달라지네. 자, 2편이 지금 보고 계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입니다. 거래 신고제. 그리고 3편 지금 나왔죠. 중개 실무로 구성이 되니까 우리 중개사법도 이제 세 과목의 역할을 합니다. 그때 법령에 관련되는 문제, 법령은 얼마나 온다? 70% 출제합니다. 그럼 여기 두 개에서 30% 출제하고 그 30%의 반인 중개 실무편이 출발을 하는데 이제 곧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중개 실무는 실제 업무를 실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니까 모든 과목이 다 들어오겠죠. 민법적인 과목도 문제가 되고 또 등기법에, 지적법에, 세법에 관련되는 문제도 우리 중개사법에서 출제를 하는데 아니 이거는 우리 과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게 실전에 실무에서 나올 수 있잖아 하고 문제를 낸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킬링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책에도 없는 또는 책에 있더라도 저 구석에 있는 거 굳이 안 봐도 되는 문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실제 업무에서 만나니까 이거 출제했다 이러면 뭐 크게 또 시험 범위 벗어난 것도 아니라 실무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실무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면 어려워지는데 그나마도 시험 기관에서 법령에서 70% 내고 실무에서 30% 요거 반이면 정확하게 15% 되겠죠. 그래서 6문항을 내겠다라고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도 수험생들이 숨이 트이는 거죠. 거꾸로 말해서 실무에서 70% 나오고 위에 두 개에서 30% 나온다. 합격자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왜? 실무는 어렵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타 과목들이 다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제 실무라는 말을 처음 만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초반기 수업 이제 요 입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기본 수업 교재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12월, 1월, 2월, 3월, 4월 정도를 초반기라 하잖아. 그죠? 10월 달에 시험이 있으니까. 그럼 초반기 때는 어디에 집중해서 공부시킨다? 법령을 집중해서 공부시킵니다. 계속 반복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암기도 하도록 하고 암기표도 내드리고 그래서 초반기에 법령의 접수를 딱 잡아놓고 나면 그 다음 거래신고와 실무는 타 과목들이 다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1, 2, 3, 4, 5월 달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민법, 개론, 공법, 타 과목들도 쭉 공부를 하면서 실력이 쌓여가겠죠. 그랬을 때 D편으로 가면 우리 중개사법은 6, 7, 8로 가면 이제 D편에 갈 때는 이 실무를 더 비중 있게 공부해 줍니다. 실무 점수를 잘 받아야 고득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에는 법령에 관한 문제가 3분의 2 정도로 길게 공부를 한다면 이제 갈수록 실무의 범위를 자꾸 넓혀가서 고득점 하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 했던 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어도 관계없이 안 빠지고 따박따박 잘 듣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했던 문제를 계속 반복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중개 실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갑니다.